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대건입니다. 저 오늘 그 늦은 시간에 약술용술 설명회 들어와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는 국어를 가르치는 이대건이라고 합니다. 같이 한번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들은 약술용술이 어떤 제도이고요. 구성이 어떻고, 국어 과목의 특징이 어떻고, 그 다음에 되게 다행스럽게도 어머니들은 지난주에 작년도 주요 대학들이 발표한 논술 선행학습 영역 평가 보고서가 완료가 됐어요. 그래서 그 자료, 입시에 대한 출제와 결과들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이제 보실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한 분들은 사실 이걸 연락을 못 했는데요. 이제 운 좋게 저도 되게 가까스로 준비를 해가지고요. 오늘 같이 한번 그런 결과들을 같이 공유하는 시간 한번 가져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을까 같이 한번 차근차근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여기 마포에서 강의는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대군고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늘 지냈었던 사람인데 항상 밖으로만 돌았다가 어떻게 연이 닿아서 오늘 마포에 미래탐구에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대문고를 나왔고요. 대문고에서 고3 때 인문수를 그냥 한번 전국단에 시험이 한번 있어서 한 번을 봤는데 어떻게 되게 잘 보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한번 써볼까 했더니 그냥 인문논술로 합격이 돼서 그냥 원래 갔습니다. 딱 갔는데 조금 정시로 가야 되는 생각이 있어서 자퇴를 했어요. 그래서 자퇴를 하고 다시 수능을 쳐서 고대고 때는 수능 특채가 있었거든요. 수능 정시전형. 그래서 거기에 수석을 합격을 하고 동시에 서울대에도 합격을 했는데 서울대로 진학을 해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시 공부도 어느 정도 좀 했었고요. 인문 논술에 대한 것도 좀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학원들에서 수능 국어나 논술도 가르치게 되었는데 아시다시피 작년도부터 국민대가 들어오면서부터 약술논술이 엄청 이제 공부이 됐잖아요. 그런데 인문논술하고 약술논술은 접점이 별로 없어요. 교과에 대한 접점이 없어서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제가 우연찮게 작년에 또 약술논술을 한번 해봤게 됐는데 결과가 좀 괜찮게 나와서 또 올해 또 많은 학원에서 찾아주셔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되게 반갑고 저는 지금 궁덕에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기분이 좋습니다. 진짜 멀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강의를 갈 거면 정자동도 나가요. 정자동 가려면 가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작년에 여담이지만 파이널을 돌릴 때는 하루에 3군데 강의를 돌았어요. 이렇게 돌다 오면 아침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거든요. 근데 수능 전주에 둘째 아이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딸 애를 한 달 동안 못 봤어요. 그래서 좀 가까운 데가 이렇게 좋다라는 걸 또 하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는 말씀 남겨주겠습니다. 보시죠. 많이 줄였어요. 앞에 컴팩트하게 자료를 준비했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서 될 것 같아요. 원래 2022년도에 나왔습니다. 202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 22년도 개정교과가 나온 그 해잖아요. 그 해에 22년도에 개정교과가 나오면서 그때 어떤 얘기가 처음 나왔었냐면 그 해 수능에 서술형 논술로 시험을 보겠다라는 게 처음에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가동이 됐다가요. 보통은 개정교육과정 안이 나오면 확정이 바로 되는데 확정이 되지 않고 1년 동안 끌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하다 보니까 이게 실제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을까에 대한 논의가 있어서 1년 동안 TF팀을 꾸며서 진짜 할 수 있어? 못해? 이걸 막 접점을 좀 찾아봤어요. 그래서 결국은 안 돼가지고 22년 개정교육과정이 23년도 12월에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조가 저희 그 다음 연도의 개정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전체적인 교육 방향이 서술형, 약술형에 대한 수능까지도 바라보는 그 연계 전점상에서 많이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약술논술이고요. 자, 그래서 23년도에 14학교 정도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작년도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국민대가 들어오면서 26학년도는 총 15개로 기준이 되고요. 올해도 학교의 변화는 없습니다. 학교의 변화는 없고 조금씩 추가되는 과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의 변화만 저희가 좀 체크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 표를 드렸는데요. 이 표를 왜 드리냐면 이제 학부모님들이시잖아요. 9월 첫째 주가 되면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힘드신 일을 많이 겪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수시 카드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 그 다음에 학생, 그 다음에 이 학교, 이 3가지 축에서 엄청나게 많은
갈등들을 많이 겪게 돼서요. 어디를 지원하고 어떤 전형으로 넣을까에 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 아마 9월 첫 번째 주에 많이 고민을 하시게 될 겁니다. 자, 약수를 준비를 한다고 하면요. 되게 많은 학교들이 있고 총 15개 학교가 있고요. 그 15개 학교가 전형이 모두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국어랑 수학을 본다라는 과목에 있어서의 특징은 똑같지만 그것을 세부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모든 게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미리 한 번쯤은 저희가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입장에서 내가 어느 학교를 한번 지원하고 어디를 목표를 두겠다라는 걸 지금 슬슬 학생들하고 얘기를 좀 나눠두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같이 하고 학부모와 학생이 이런 접점이 없는 상태에서 9월 딱 됐을 때 어디를 쓸래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컨플릿이 발생하기 때문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미리 학교가 이런 위치를 해 있고 이런 특징들이 있으니까 저희가 이제 앞으로 볼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데 생각이 있는데 너는 좀 어때? 라고 의견 교환을 좀 해주시는 게 여러분들 굉장히 수월하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맨 왼쪽은 서울특별시 있는 학교 4개입니다. 저 학교는 제일 가고 싶어 하는 학교들이겠죠. 자,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학교들도 굉장히 좋은 학교들이 좀 있어요. 이런 학교들 저희가 이제 뒤에서 좀 세밀하게 보는 걸로 하고요. 일단 전체적으로 학교가 여기 위치해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한번 생각을 하고 있겠다라는 걸 미리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27학년도에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치르게 되는 시험들이죠. 자, 작년에는요, 전체 학생 수 대비해서 논술 전형의 숫자가 12,559명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12,700명으로 소폭 증가를 했죠. 자, 그 중에서 12,700명 중에서 약술로 순립하로 가는 학생들이 4,000명이 넘습니다. 32%가 되고요. 그 증가분이 고스란히 저기서 지금 논술이 늘어났죠? 그 분이 그대로 약술 논술의 증가가 됐다고 보시면 돼요. 더 늘어난 부분들이 있지만 그래서 약 한 3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작년도의 전형 경쟁률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저희가 논술 영역 측에 3가지가 있죠. 인문이 있고 수리가 있고 약술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전형 중에서 수리논술은 700대를 가는 거 이게 있잖아요. 이거 어디냐면 작년도 최고 700대를 기록했던 건 아주대 약대였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디컬 계열들은 아무래도 지원율이 굉장히 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향들을 좀 제외하고요. 메디컬이 아닌 일반적인 형태에서 논술 중에서 가장 많은 경쟁을 차지하는 게 약술 논술입니다. 나중에 저희가 이제 보시면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우리가 알고 있던 개념이랑 좀 다를 수도 있어요. 되게 수월한 제도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는데 같이 보시면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시행 계획을 제가 좀 준비를 했어요. 여기 있는 학교들이 약술 논술을 보는 학교들입니다. 학생들은 여기 있는 학교들을 지원할 수가 있어요. 총 4,000명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4,000대가 1,000명이 됩니다. 대단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죠. 자, 보시면 학교가 있고요. 모집 인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형 방법이 있고요. 수능 최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형 방법에서는 노술 100% 학교들 제가 하이라이트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에 교과가 들어간 학교들이 있죠. 10%가 들어가든지 20이 들어가는지 그런 학교들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보는 학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몇 명을 뽑는 학교들, 어느 정도 숫자가 있는 데가 지원하기 조금 유리하겠죠, 그죠? 그런 학교들 중에서 내 아이가 교과와 수능 최저의 합이 이 정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전략을 짤까 하는 것들 여기서부터 우리가 고민을 좀 해줘야 돼요. 자, 그리고 제가 빨간색으로 박스를 친 학교들이 5개가 있는데요. 이 학교들은 간호와 의공학 계열들입니다. 이 말인즉슨 취업률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몰리는 과들이 있는 학교들이에요. 이런 것들도 감안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약술형 논술 시행계획 3번인데요. 이게 이번에 보는 학교들 전체 전형을 다 분석을 한 겁니다. 자, 대표적으로 지금 저희가 좀 봐야 될 게 이 학교예요. 가천대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네, 가천대라는 학교가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알다시피 15문제였는데 이런 생각을 많이 하죠. 작년까지 계속 15문제였어요. 원래 9, 6, 6, 9 이렇게 했었는데 올해는 바뀌었습니다. 8, 5, 5, 8로 바뀌었고요. 이유는 뒤에 또 제가 기술을 해놨어요. 그런데 시간은 똑같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조금 더 세밀하게 쓰는 시간들이 필요하겠구나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대점은 이렇습니다. 전체 시간별로 문항당 시간을 이 정도로 끊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보여드릴 이유는 학교들별로 이런 식으로 같은 약술 제도를 운영을 하고 있지만 과목 배점이나
콤비네이션이 모두 다 상이하다라는 거 한번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가 주자면 어떤 학교들을 보면 국어와 수학의 비중이 엇비슷한 학교들이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국민대 같은 경우는 80대 20%의 비중을 한 곳이 쏠린 곳도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기 쉽냐면 예컨대 내 아이가 자연계입니다. 수학은 좀 하는데 국어를 전혀 못해. 그러면 당연히 수학 8이나 국어 2로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이런 허수에 쏠리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학부모들이 내가 인문계고 수학이 약하면 다 저런 학교를 보내고 싶어.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 지원하면서부터의 실질 경쟁률은 이거랑 좀 상이하게 흘러가요. 그래서 전체적인 이 표를 보고 흐름을 좀 아시고요. 이런 전형이 있고 이런 게 있으니 어떻게 공부를 앞으로 전략을 짜야 될까? 그것만 참고하시면 되지. 이걸 갖고 내 아이들에게 최적의 전략을 짜겠다. 그런 건 약간 시계상조인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올해가 이제 4월이죠, 지금이. 그리고 제가 여기 강의는 5월부터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저희가 수능을 끝나고 논술을 보는 학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전에 보는 학교들도 있습니다. 서경대, 상명대, 을지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일찍 봤어요. 9월 달에 시작했습니다. 9월 달에. 원래 계획은요, 작년도의 초 계획은 그게 10월 달이었어요. 서경대가. 그런데 원래 날짜에서 일주일을 땡긴 겁니다. 작년에는 9월 말에 시험이 들어갔어요. 서경대도 인서울 4년제죠, 그죠? 상명대도 인서울 4년제입니다. 전부 다 수능 전에 치르게 됩니다. 자, 그런 말인 즉슨 뭐냐면, 이때쯤 가면 이미 어느 정도 전반적인 학습은 끝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학교들, 아까 보셨듯이 학교마다 전형이 다 다르죠?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모든 논술이 그러하듯이 학교별로 대응을 하는 파이널 코스가 들어가게 돼요. 학교에 맞춰서. 그랬을 때 저 학교들을 비교해보면 생각보다 템포가 굉장히 빠르겠죠. 이제 5월에 저희 시작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머님들, 학생들이랑 수시 논술 카드를 쓰는 건 9월 초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타이트해요. 그래서 이제 다 이렇게 뒤에 막 보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면 조금 오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뒤에 보는 학교들은 좀 있지만요. 실질적으로 이 학교들 중에서 약술논술들의 학생들이 많이 지원한 학교들은 가천대 아니면 국민대 이렇게 되거든요. 작년 기준은 24, 25, 29, 30 이렇게 있어서 수능 끝나고 한 7, 그 다음에 한 5 이렇게밖에 시간이 없었어요. 생각보다 템포가 좀 빠르다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까 저희가 최저 합격 기준을 좀 봤죠? 자, 15개 학교 중에서 최저를 보는 학교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자, 여기 나와 있는 밑에 있는 외대글로벌, 홍익대 이런 학교들은 특화된 학교들이니까 좀 제외하고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많이 지원한 학교들 위주로 보면 크게 가천대, 국민대, 산육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가천대는 아시다시피 1합 3으로 끊어가야 되죠. 탐구 관계 없습니다. 내가 인문계인데 과탐으로 밀어넣어도 되고요. 자연계인데 사탐으로 밀어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여기 보시면 바이오로직스 학과 여기 하나 있죠? 여기는 2합 5예요. 2합 5는 좀 크죠? 왜냐면 국민대는 2합 6이었는데 바이오로직스 학과는 생명과학하고 제약이랑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가천대는 병원이 있죠? 그래서 굉장히 이 보건 쪽으로는 취업률이 높아서 굉장히 인기 있는 대학학과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최저가 조금 높습니다. 자, 그걸 제외하면 국민대입니다. 국민대는 아시다시피 2합 6이죠. 인문에서 탐구를 쓸 때는 사탐으로 넣어야 되고 자연에서는 과탐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문계에서 과탐을 넣지 않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분리가 되어 있고요. 2합 6을 좀 지켜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36대는 어쨌거나 탐구 포함해서 1합 3이면 되고요. 이번에 신설되는 약대는 36대 약대는 3합 5입니다. 이런 것들 좀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이게 수능 최저입니다. 아까 저희가 봤을 때 전형 방법에서 최합 그 이전에 있었던 게 내신 교과가 들어가는 학교들이 좀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이건 되게 간단하게 보시면 이거 보시면 자, 여기 나와 있는 우측 화면을 보시면 가천대, 서경대, 삼육대, 국민대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다 제일 가고 싶어하는 학교들일 거예요. 그죠? 너희들이 제일 노리고 있는 학교들이고 학생들이 꿈을 꾸고 있는 학교입니다. 전부 다 내신 안 봅니다. 그러면 나머지 학교들은 내신을 보잖아요. 제일 많은 게 10 아니면 20인데 20 기준으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더 많은 비중으로. 요게
내신을 보는 학교들의 스플릿입니다. 등급 테이블을 보시면요. 1등급에서 2등급 할 때 2점씩 차이 나요. 그죠? 2점씩 차이 나요. 2점씩 극단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몇 프로 들어간다고요? 20% 들어가요. 그죠? 그럼 2점에 20%네요. 그러면 논술 문제 한 문제는 10점입니다. 10점에 80%예요. 그러면 2점에 20%랑 10점에 80%는 비교할 테이블 자체가 안 되죠.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 그래서 좋은 학교들은 다 안 봐버리는 거예요. 단, 내신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학교들은 7등급부터입니다. 7등급부터는 디프가 20점, 22점 이런 식으로 좀 나기 때문에 7등급 이하로 떨어지면 일부 학교에서는 조금 힘들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학폭이 있다면 어렵습니다. 이 두 가지는 많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신 7등급은 잘 없어요. 네, 그걸 감안하면 사실상 내신이 갖고 있는 그 파워는 거의 없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이제 전체적인 약수논술 학교들의 전형 방법과 계획과 틀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제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면 학생들이 가장 진학을 하고 싶어하는 국민대와 과천대, 그 다음에 상명대 이 세 학교를 기준으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올해입니다. 올해 국민대학교는 이렇게 뽑을 겁니다. 자, 206명을 뽑고요. 206명. 이런 물론 순서는 학생 수는 조금씩 대학 사정이 있어서 변화가 될 수 있으니까 마지막까지 확인을 하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바운더를 그린 건 206명이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입니다. 논술 100%로 반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는 동일하게 말씀드린 대로 진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신 괜찮습니다. 내신 6등급부터 붙는 학교가 국민대가 됐어요, 이제. 자, 보시면요. 자, 총 35개 학과에서 뽑아요. 그래서 206명을 뽑습니다. 자, 이게 글씨가 잘 안 보이시죠? 왜 안 보이냐면, 한 자리라서 그래요. 정말 숫자가 작아서 그래요. 10명 이내입니다. 5명 이내고. 35개에서 206명을 뽑으려면 5점 얼마죠? 대부분 5, 4, 3, 2, 막 이렇습니다. 튀는 학교들이 좀 있고요. 그렇게 진학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그치, 제가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했을 때는, 설명을 했을 때는 고3 학생들이 좀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들을 같이 좀 딥하게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어머님들한테 한번 다시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약수를 우리가 그동안 왜, 저거 쉬운 시험이니까 천천히라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그 학생들이 작년도 기출이라고 보는 건 대학 홈페이지에 수시 입학처에서 내고 있는 논술 가이드북이 있어요. 그럼 가천대도 국민대도 모두 다 9문제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국민대는 작년에 처음 신설된 거에서 6월달쯤에 모의 논술을 줬었고요. 가천대는 해마다 기출문제라고 해서 가이드북에 넣어놨어요. 9문제를 줍니다. 그러면 그걸 풀고 학생들이 이 정도가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자, 이제 그걸 갖고 다시 보시죠. 자, 국민대는요. 작년에는 11월 29일 인문계를 시험을 봤고요. 그 다음에 자연계는 11월 30일 날 봤어요. 보는데 한 하루에 3개 조로 봅니다. 3개 조. 그럼 이 3개 조는 문제가 다 틀려요. 그래서 총 작년에 국민대에서 자연계, 인문계를 통틀어서 출제된 문제는 국어 수학 30문항입니다. 요걸 갖고 26학년도 선행학습 평가 보고서가 나왔고 이게 지난주에 배포가 돼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30문제가 이런 유형에서 나왔고 이런 유형에서 있다라고 지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30문제 대상이 돼요. 자, 어머니들이라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딥하게 하긴 좀 그렇지만 이게 이제 학생들이 공부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작년도 기출입니다. 자, 오전 A형의 인문계획을 11월 29일 날 받겠죠. 29일 오전 A형에서 문항카드 2번입니다. 8문제 중에 두 번째 나온 거예요. 자, 분명히 여기 보면 이 글은 문학지문이에요. 문학지문. 자, 아까 우리가 국민 8문제 나온다고 했었죠? 8문제. 근데 한 문제에 지금 몇 개 있네? 4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8문제인데 아이들이 풀어내야 되는 건 30문제 정도 돼요. 수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정도 되는데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문제에 서브 문제가 4개가 나오면 다 연관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빨리빨리 풀 수 있겠지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죠. 문학지문이에요.
첫 번째는 문학에 대한 이론을 주고 독서 유형으로 추론해서 쓰는 겁니다. 독서 유형이에요. 두 번째는 한자성어 쓰래요. 업이 나와요. 세 번째 이거 문법 나와요. 문법. 거의 대부분 지금 여기 앉아 계신 학부모들의 학생들은 하작을 할 겁니다. 그죠? 엄매를 안 해요. 문법을 몰라요. 근데 나와요. 어디에서 문학지문에서 나와요. 독립 문법이 아니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표현 활용으로 복합 유형을 줍니다. 전혀 연관이 없죠? 지금 이거 3번 보시면 문학 작품 중에서 밑줄 하나, 여기 니은하고 티 보이세요? 꽃이 피었다, 꽃은 피었다. 이 두 개를 문법적으로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뭐만 달라요? 이랑 은만 다르죠? 이건 하나는 격조사, 하나는 보조사예요. 그 차이를 기술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나와요. 전혀 상관이 없죠. 이런 문제들을 서브로 8개씩을 풀어내는 겁니다. 이게 작년도 기출이에요. 2번입니다. 2번. 그리고요. 이건 같은 날 인문계열 5번입니다. 5번. 독서지문이에요. 독서지문을 주는데 이렇게 보기를 줘서 50자로 서술을 해야 됩니다. 50자. 원래 국민들은 100자 이내 서술이요. 마음대로 있어요. 70자도 있고 100자도 있고 다 있어요. 서술 문제를 내요. 그리고 이거 어디서 본 거죠? 우리 인문노술, 통합노술 볼 때 도표에서 자료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이런 거 다 내는 거예요. 여기 70자 내에 있고 드러나는 말도 쓰고. 이게 실제 기출입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들을 8문제 중에 한 서브 문제가 3, 4개씩 기술이 돼요. 좀 그렇죠. 자, 그리고요. 8번입니다. 이거 보세요. 자, 독서 복합 지문을 줬는데요. 자, 우리가 가천대 약술논술 작년도 전년도 작년하고 정말 다른 방식이 돼요. 재작년하고 작년하고 다르게. 우리도 마찬가지겠지만. 왜냐면 가천대 약술 보니까 야, 위에서 요약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죠? 그 발췌형이라고 해요. 발췌형. 반대죠. 여기는 위를 비워놔요. 비워져 있어요. 이걸 우리가 만들어서 넣는 거예요. 글을 읽고 분석해서 위에서 따서 답을 갖고 오는 그런 식의 문제가 아니라 비어있는 거 저희가 채워넣는 겁니다. 이거 대단히 높은 추론적 사고가 필요하거든요. 이런 걸 만드는 거예요. 이거 쓰는 문제예요, 그냥. 1, 2, 3, 4, 5 주고 빈칸에 적절한 말은 고르는 거죠. 그거를 뭘 하라고요? 서술하라는 겁니다. 그럼 뭐 할 수가 없어요. 찍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술논술은 서술이기 때문에 찍기가 안 돼요. 그래서 모르면 그냥 틀려야 돼요. 되게 잔인한 시험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입니다. 다 다른 유형이에요. 그리고 점수 배점이 어때요? 가천대는 10점 만점에 2문제 5, 5, 3, 4, 4, 3, 3, 4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복합 국민대는 2.4, 2.3, 3.2, 4.1, 5.1, 4.3. 자기 마음이죠? 3.9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말은 어느 문제 하나에 대해서도 소홀히 하거나 놓치면 감점의 배점을 생각하는 거랑 완전 다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논술 시험을, 약술 논술 시험을 보면 나 좀 수월했어. 다 맞은 것 같아. 그 결과값이 다른 게 이런 식에서 가점, 감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이 좀 특징이기도 해요. 자, 그 다음에요. 자, 약술 논술은 그냥 EBS 보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대는요. 국민대학교에서 논술에 대해서 가이드를 줬을 때 출제 범위는 EBS 말이 없어요. 고등학교 전범입니다. 그래서 실제 보시면 이거 기출입니다. 여기 자료 출처를 기재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선행학습 영향 보고서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저희가 논술 시험이 선행학습에 대한 영향을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하는 문제가 어디서 나왔는데 출처를 무조건 밝혀야 돼요. 어느 학교든지 간에 그렇습니다. 논술 전형을 본 학교는 다 그렇게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교과서 내에 지금 2026년이죠? 25년이죠? 2018년도 거 교과서에 있는 지문을 연계로 갖고 왔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 외에 EBS는 없습니다. 이건 EBS 없는 지문이에요. 그럼 그렇게만 나오냐?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EBS가 나와 있어요. 당해년도 EBS 특강과 완성을 다 섞어놔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출제가 EBS 연계가 안 나오기도 하고 나오기도 해요. 자기 마음입니다. 국민들의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EBS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까 봐야 되고요. 그것만 봐서 되는 것도 아니라 국어의 실력의 전반을 높여야 되는 것도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 보시면 자 이게 교과서 2권이랑 이렇게 3권에서 쭉 냈잖아요. 아니 여긴 독서고 이건 문학이네. 독서고 국어고 다 섞여 있네. 왜 그러냐? 복합 지문이라고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하나의 단일된 독서 지문을 주고 푸는 게 아니라 독서와 문학, 그 다음에 문법을 다
섞어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단히 조금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던 것 같아요. 현재 가천대입니다. 가천대는 변했죠. 되게 변한 겁니다. 원래 9669였어요. 불멸의 법칙으로 9669였고요. 가천대가 리딩, 국민대가 나오기 전에 이 전형을 리딩하는 학교가 가천대였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학교들이 9669, 5885 이런 식의 비율을 따라갔었던 학교들이에요. 근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이제. 저희끼리 이제 사담이지만 아마 국민대가 등장을 하면서부터 이제 가천대도 리딩하는 입장에서 조금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했고요. 이 내용이 그대로 다음에 나와 있는 선행학습 보고 평가서에 나와 있으니 같이 한번 보는 걸로 할게요. 그 다음에 또 부모님과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는 게 이겁니다. 1학년 국어니까, 야, 1학년 국어 난이도지? 이렇게 봐요. 범위예요, 범위. 난이도가 아니라. 범위가 1학년 국어니까 괜찮지. 그게 아니라 2학년, 3학년 때는 독서와 문학을 심화로 배우잖아요. 심화 과목으로. 그게 아니라 범위가 1학년 국어란 말은 뭐예요? 여기 밑에 있는 대로 문학, 독서, 화법, 장문, 문법 다 나온다는 뜻이에요. 이건 난이도만 여기 써봤습니다. 심화국어 범위가 아니고요. 1학년 공통국어 전범위에요.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EBS 수특수안이 다 나오는 겁니다. 전범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화작인데 범위 어떻게? 그럼 틀리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습니다. 자, 올해 보시면 그래도 작년보다 좀 늘었죠? 작년보다 좀 늘었습니다. 늘어서 47개 학과에서 1000명을 뽑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보다 숫자가 좀 두꺼워졌죠? 두 자리가 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충분히 지원해 볼 만합니다. 그러니까 1명, 2명 이런 학교들은요, 사실 좀 많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갖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쭉 끌어내서 시험장에서 역량을 모두 다 쏟아 부었을 거라고 가정을 했을 때에도 단위 모집 자체가 작아버리면 조금 이건 어려운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경쟁률이랑 다른 이야기예요, 이거는. 다만 모집 단위가 크면 그만큼 더 내가 갈 수 있는 합격률 자체는 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경쟁률하고 무관하게 좀 보는 겁니다. 모집 단위 모수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건 47개에서 1000명을 뽑습니다. 아까 국민대는 35개에서 200명 뽑았죠. 이런 식의 뎁스가 이런 차이를 좀 만들어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자, 가천대 작년도 평가 보고서입니다. 자, 여기 핵심이에요. 기존의 단다시 출제를 지향하고요. 유비추론 유형을 지향한다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서 글을 읽고 유비추론이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에서 주어진 학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나와 있지 않은 새로운 영역에 적용해서 생각하는 확장적 사고를 유출하고 해요. 국어에서. 그렇게 내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게 낸 거고요. 올해는 더 할 겁니다. 문항수가 줄고 시간은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경 읽어보시면, 자, 여기 보세요. 기존의 논술용은 비판을 받았던 핵심이 채우기 문항, 요거 그거죠. 여기 위에 나와 있었던 거 그대로 따서 발췌형으로 쓰는 거. 그거 이제 안으려고 노력했고요. 단답 쓰더라도 글을 논리적으로 사고 채운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게 요거 보고서의 내용이에요. 자, 그리고 학생들이 아까도 이제 다시 돌아가면, 가이드 2개 나온 문제 풀고, 할만해. 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가천대는 매년 국어가 42문제를 냅니다. 그리고 수학은 56문제, 토탈 98문제가 나와요. 이걸 갖고 각 세트마다 문제를 섞어내는 거예요. 그럼 가이드북에 나와 있는 건 그냥 앞에서 쭉 저 난이도를 갖고 한 거고 그것만 보고 풀었기 때문에 애들이 그거는 쉬운데 라고 하는 거지만 42문제와 56문제, 총 98문제에서 컴포즈를 합니다. 그래서 인문계는 2세트가 나오고요. 자연계는 4세트가 나오고 의대는 작년에 수리논술 별도 한 세트가 나와서 총 7세트로 논술이 구성이 돼요. 그러니까 좀 재미있는 거는 가천대에서 제일 인기가 좋고 높은 과는 간호대입니다. 간호대. 그럼 작년까지 쭉 누적을 합격자 평균을 냈을 때 논술과 성적을 평가를 냈을 때 보건대가 1등이어야겠죠. 똑같은 문제라면 8등이에요. 8등. 1등은 패션 디자인. 왜 그럴까요? 문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갖고 이거는 할만한데 이건 어려운데 이렇게 판단할 문제는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천대 보건대 문제는 좀 어렵습니다. 국어에서 요구하는 바가 좀 커요. 보시죠. 이게 작년 기출입니다.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자, 2번입니다. 자, 국민대는 언제 A형, B형 뭐 중에서
1교시, 2교시, 3교시에 다 지정을 해줘요. 근데 몇 번 지정을 해주는데 가천대는 그렇게 지정 안 합니다. 그래서 국어는 42, 수학은 56번을 그냥 세트 미분기를 쭉 써요. 문학카드 쭉 써요. 이렇게. 그 중에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어느 교시에 나왔는지는 몰라요. 랜덤입니다. 보시면 돼요. 자, 독서 복합입니다. 이건 EBS 지문이에요. 이걸 냈어요. 우리가 예전에 생각했었던 거라면 흔히 생각하기에는 이런 거 발생주 이런 말, 그죠? 이런 거. 이런 말들 지워놓고 위 빈칸에 들어갈 말 쓰시고 이렇게 하면 되게 쉬운 문제가 되겠죠. 그런 문제가 나왔을 겁니다. 아마 우리가 예년으로 생각을 했다면. 근데 실제 나오는 문제는 이렇게 걸고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해야 돼요. 계산을 해서 이게 무슨 주의야? 언제야? 전혀. 이런 게 바로 유비추론 문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그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발췌형이나 요약하는 거, 분석하는 거 그런 건 기본적으로 저희 학습해둬야 되는 거고요. 그거를 충분히 숙지하고 현장에서 문제를 풀이하면서 새로운 것까지 발견해낼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좀 더 어려워지고 있어요. 이런 문제가 나올 줄 사실은 몰랐는데 점차적으로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줍니다. 뭐 교과서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들이 반영이 돼서 연계로 나왔던 게 EBS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문학입니다. 문학. 개인적으로 약술론술 국어에서는 사실 문학이 제일 키가 돼요. 우리가 흔히 이제 우리가 정시 준비를, 수능 준비를 하고 그 모의고사 등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력을 측정하는 판단 척도로 저희가 생각을 하잖아요. 통상 3등급이 안 되는 친구들의 거의 대다수의 문제는 문학이 튼튼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런 약술 문제에서 우리가 뭐 깊이 있는 서술을 요하는 문제들은 아니다 보니까 제한적인 자료를 주고 해석을 해서 핵심을 추출하는 문제들이 이용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럴 때 내게 제일 좋은 것이 문학입니다. 그래서 문학의 작년에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같이 보시죠. 자, 문학입니다. 자, 문학이고요. 지문 하나가 나왔습니다. 현대시가 나왔어요. 자, 읽어보죠, 이거. 자, 뭔지 모르겠는데 색채 이미지가 나오고 자연물 묘사가 나오고 그 중에서 대비를 이루고 방언과 통사구조가 나왔다. 그게 각각 어디야? 이거 찾는 거거든요. 이 지문을, 이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문학적으로 총론에서 필요한 개념들이 색채 이미지라는 것, 감각 이미지에서의 시각에서 심화된 색채의 부각을 알아야 되고요. 여기서 나오는 자연물은 객관적 성감물입니다. 그 객관적 성감물의 양태 중에서 대비 구조를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라도 방언, 동일한 어미가 사용된 것, 그리고 통사 구조, 문장 성분의 반복으로 인해서 시의 운율이 형성되었다는 말이 음악적 안정감입니다. 이걸 어떻게 여기서 찾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 작품의 내용들만 쭉 읽고 좋았어. 이제 EBS 알았다 하고 가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이런 지식들이 필요하게 되는 걸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이런 거 오늘 가서 학생이 같이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예요. 고전입니다. 이걸 생각해 보려 가야죠. 아주 옛날 고전 시간인데요. 그걸 주고 이렇게 돼요. 자, 원작에서 결백의 고전 역할이 소재가 뭐야? 라고 하면 알아야죠. 이 뜻이 뭘 갖고 있는지는 시어를 해석을 할 줄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시의 내용은 알아야 되고요. 어조의 변화도 찾아내야 돼요. 이거 내용이 여기서 뭐 이런 내용들이었어. 나 귀향 갔는데 나 좀 억울해. 나 빨리 이금 나 좀 불러주세요. 이런 내용만 알아서 되는 게 아니라 그것들 중에서 문학의 이론에 대해서 접목을 시켜서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도 이 세 가지 총론 지식이 필요해요. 이것들도 학생들이 한번 같이 나눠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야,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별표를 달았죠. 26번. 이건 오늘 꼭 학생들이랑 같이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3번 총론입니다. 현대소설이에요. 현대소설은 고전소설과 같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물이 많고요. 기니까요. 호흡이 기니까 다 인물들의 관계나 내용을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제 보기를 보시죠. 이겁니다. 여기서 찾는 거예요. 자, 이 지식은요. 이 내용만 갖고는 도저히 풀 수가 없습니다. 이거 시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시점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여기 주동인물 이런 게 있죠. 우리는 어머님들은 잘 낯설겠지만 이거 공부를 좀 했던 고3 친구들은 거의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문제를 풀려면 이렇게 하나씩 물어봐요. 어떤 인물 구성이야? 주동인물, 반동인물의 구성 대비가 뭐야? 걔네들을 갖고 만든 게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뭐야? 1인칭 관찰자 시점이 이 인물 구성이랑 갖고 있는 특징은 뭐야? 1인칭이라는 주관성과
관찰자라는 객관성을 동시에 중의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걸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이 주동, 관찰자, 객관성이 됩니다. 이런 걸 다 찾으란 얘기예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실제 기출이 됐다. 조금 놀랍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죠. 그래서 학교를 좀 분석을 했다니요. 어쨌거나 이걸 보시면 돼요. 자, 가천대는 어쨌거나 100% 나와요. 이거 작년에 4월인가요? 가천대학교 입학처장님이 유튜브를 찍으신 게 있어요. 유튜브를 찍어서 이거 왜 만들었어? 라고 하니 나 우리 애들 국어랑 수학 정시를 공부하게 만들려고 한 거야. 그게 약술 논술이잖아요. 이건 인문 논술하고 수능 논술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수능 교과랑 똑같은 교과 항목입니다. 그죠? 그리고 많은 학교에서 고3의 내신이 수특으로 보잖아요. 그죠? 다 학교 공부와 수능 공부를 하라는 취지에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천대는 거의 대부분 다 연계로 나옵니다. 다만 100% 나온다고 해서 EBS 한 지문에 3문제씩 붙어 있거든요. 똑같이 내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런 식으로 뭐냐면 다 변형을 해서 돼요. 그러니까 변형을 한다는 뜻이지 일치하진 않습니다. 자, 그 국민대는요. 85에서 86% 이렇게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디퍼는 안 나오니까 공부를 다 그 정도는 기본 가락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 나머지 중첩되는 부분에서 EBS도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국민대는 요약하면 고난도다, 통합이다, 문법도 섞여 나온다, 이런 거. 가천대도 문법이 나오지만요. 가천대는 4년 내내 음인 변동은 반드시 포함해서 냅니다. 음운 체계와 변동에서 꼭 내니까 이거 정도는 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한명대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많이 나오는데 해마다 중세국어가 변형돼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돼요. 다만 이 부분들 때문에 어머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세요. 우리가 화작인데 문법을 따라갈 수 있을까? 이거 하려고 문법을 처음부터 다 하면 3달 걸립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하면. 우리가 엄매 전공할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실 필요 없어요. 다 똑같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수능이 화작을 선택한 비중이 68%였어요. 전년도는 65%였습니다. 이유는 그냥 국어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화작으로 많이 런을 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수능을 친 사람이 48만 7천 명이었어요. 그 전년도는 45만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49만 명의 숫자 중에서 68%가 화작이고요. 우리가 조금 약수를 준비하는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화작을 선택을 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학생들도 같이 버무려서 수업을 하고 전형을 나오라고 만드는 제도가 이거기 때문에 너무 문법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만 반드시 해야 될 부분은 좀 하자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하셨을 거예요. 작년도 경쟁률입니다. 자, 약술논술에서 국민대가 1등을 찍은 게 국민대 경영입니다. 320대 1이에요. 자, 이제 숫자가 무뎌지기 시작할 거예요. 자, 10명 뽑는데 3,500명이 왔어요. 요거 이제 요 숫자들, 약술논술 지원율을 보시면, 경쟁률을 보시면 숫자가 좀 무뎌져요. 자, 어떤 얘기냐면, 자, 10명 뽑는데 한 학년 한 300명 되죠? 고등학교 한 300명이라고 칠게요. 10개 학교 중에서 10명 뽑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한 학교에서 한 학년에서 1명 뽑는다 라고 보시면 그게 300대 1의 힘이에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숫자가 무뎌지실 텐데 이거 사실 우리가 경품 추첨해도요. 한 10대를 넘어가면 와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생각할 거예요. 이렇습니다. 그래서 토탈 봤더니 226명 뽑는데 3만 명이 몰렸다. 이게 작년도 경쟁률입니다. 가천대는요. 가천대도 인문하고 자연으로 나눴어요. 자, 두 자릿수죠? 그죠? 두 자릿수 될 겁니다. 이게 지금 아까 이걸 보니까 좀 무뎌지시죠? 300대를 보니까 50대를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진 않아요. 실제 보면. 이 정도의 난이도를 보이고 있고요. 토탈 1000명 뽑는데, 여긴 4만 명이 왔습니다. 또 재밌는 건, 이제 이런 강의를, 국어랑 수학을 듣고 있다가, 학원에서 옆에 친구들이 많잖아요. 수험장을 만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수업할 때, 야, 미리 인사해놔, 니는. 힘이 될 거야, 라고 말해줍니다.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지원을 하고 또 보게 될 겁니다. 자,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제일 어머님들이 필요로 하실 정보가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수시를 쓰는 목적은 뭐죠? 수시라는 전형을 이용을 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학교들의 최선책을 찾아내는 게 수시예요. 그죠? 수능을 피해서.
그럼 우리가 갖고 있는 건 교과와 학종. 저희는 실기는 없으니까요. 그 다음에 논술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갖고 우리가 비교를 해야 돼요. 자, 가천대예요. 가천대. 가천대입니다. 자, 경영하고 회계세무학과를 보면 이거를 갖고 저희가 교과로 갔다라고 하면 70컷이 2.7이고 2.9입니다. 보이시죠? 자, 그런데 간호대는요. 달라요. 이건 2.0입니다. 이거 70, 90컷이 2.01, 2.07, 2.0 보시면 이거 합격량은 1점 후반이에요. 그죠? 정리하면 가천대도 일반 대학은 2등급 초중반 나와야 되고 간호학과는 1등급 지켜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죠? 자, 근데 가천대는 어떻다? 논술 100%예요. 그죠? 논술 100%고 최저만 있습니다. 이제 이걸 약술로 어떻게 변환이 되느냐 보시면 일반 학과가 5, 6등급부터 붙어요. 여기요. 6등급. 이 붙습니다. 안 보니까요. 내신 안 보니까요. 간호대는요. 아까 70컷이 2.0이었죠? 90컷이 2.7입니다. 90컷이 2.07이라는 얘기는 1.8, 1.9 대학 간다는 얘기예요. 이게 4등급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돼요. 5등급도 돼요. 이렇게. 엄청난 기회의 땅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 제도에 대해서 본질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생각지 못한 등급들이 분포가 되죠. 다음 학교 볼까요? 자, 상명대입니다. 경쟁률은요, 여기도 그냥 한 100명 뽑는데 7,000명 와요. 70대인데, 이거 이제 숫자에 무뎌지시지만, 그렇죠? 이 학교의 특징들을 잘 보시고, 자유전공 인문이 있고, 자유전공 이공이 있습니다. 그 외에 인문과 자연이 있고, 토탈 스플릿들은 한 이 정도로 분포가 되더라. 그 중에 자연은 100대1입니다, 이렇게. 9명 뽑는데 1,000명이 와요. 이 정도예요, 보통. 자유전공은. 보시고요. 상면은 인서울 4년제예요. 그죠? 인서울 4년제입니다. 이 학교를 저희가 교과로 가려면요. 이것도 비슷해요. 수학교과 2.1이죠. 그 다음에 생명공학은 2.2입니다. 50컷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서울 4년제니까 1등급 후반, 2등급 초중. 이거 딱 맞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예요. 이걸 잘 기억하세요. 생명공학 2.2. 그 학교들을 같은 과를 약술로 갔다. 라고 하면 이렇게 됩니다. 생명공학이 5등급. 그죠? 평균이니까요. 6등급도 붙고, 기타는 4에서 6. 다 이렇게 보시면 4, 5, 6 이런 식으로 분포가 돼요. 이런 얘기인 즉슨 우리가 교과나 학종으로 가기 힘든 학교들이 엄청난 지표를 갖고 논술 공부를 좀 충실히 해온다면 이렇게까지 역전이 가능한 제도가 이거다라는 거 기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표는요. 어떤 표냐면 저희가 해마다 대학에서 대교협이라고 대학 교육협의회라는 제도, 그 다음에 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부 이런 학교들이 모여서 입시 정책을 막 만들어내요. 그 중에서 서울시 교육청 산하에 교육연구정보원이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은 교육청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학교고요. 여러분들의 학생들이 학교에 가면 학교의 진학 자료를 제공하는 곳이 센이라는 데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주로 자료 데이터, 로 데이터를 주는 데가 여기입니다. 여기에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학생들 대상으로 지금은 학령 인구가 많이 줄어도 작년 같은 경우 48만 명이 넘게 받고요. 그러니까 매년 한 4, 50만 명씩은 받다는 얘기죠. 그 숫자를 갖고 모든 학생들이 통계를 한번 내본 거예요. 자, 이걸 보여드릴게요. 국어입니다. 국어. 이게 뭐냐면 3월 학평, 이번에 본 거 있죠. 그거랑 육모 보고 구모 보고 수능을 봅니다. 그죠? 3월 학평 때 몇 등급을 받았고 이 애가 수능 때 몇 등급을 받았는지 그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이거는 6월 모평 때 몇 등급을 받은 애가 실제 수능에서는 몇 등급으로 진행이 됐을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과 평균값을 보시면 3월 달에 봐서 수능이랑 변화율이 상승한 애는 20%입니다. 유지되거나 하락된 애들은 80%예요. 다시 육모를 봤는데 그 등급에서 올라갈 확률은 25%입니다. 유지되거나 떨어질 확률은 75예요. 비슷합니다. 구모도 상승은 25, 유지나 하락은 75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해주겠는 게 뭐냐면 엄마 나 3월 달에 5등급 받았어. 잘했다. 자 그럼 3월에 5등급이니까 2월에 3등급 찍고 9월에 2등급 찍고 수능 1등급 맞으면 되겠네. 이런 식의 생각들이 통계적으로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면 얼추 우리가 확률상으로 계산했을 때 유지나 이하 확률이 80에서 75라면 사실은 좀 더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거죠. 자,
저는 사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통계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게 가장 객관적인 데이터라고 믿어요. 이런 통계를 주관적인 감성으로 넘어서기가 상당히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이제 5월이고, 곧 있으면 6월이 오고, 이제 실제 더운 힘겨운 시기가 올 건데, 이 확률을 계산하시면 9월달 첫째 주에 내가 어떤 카드로 어디를 지원하겠다 할 때 조금 더 명확한 자료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이것도 같이 학생들이랑 공유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좀 얼마 안 남아서 제가 좀 빠르게 말씀드리면 올해 수능을 대비하는 마음입니다. 자, 올해 수능.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합 때문에, 최저 때문에 그렇고요. 작년에 수능이 어떻게 평가하기 그렇지만 조금 생각이랑 좀 다르게 나와서 많은 학생들이 논술 전형에서 정말 피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취합을 맞추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어쨌거나 올해 수능을 바라보는 마음가짐과 준비 자세를 좀 예측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든 자료입니다. 자, 여기는 논술에 대한 이야기니까 다 필요 없고 중요한 건 뭐냐면 계속 바뀐다는 얘기예요. 난이도는 항상 올라갔다가 낮았다가. 자, 표준 최고점이 140에 붙으면 어렵다고 하고요. 150에 붙으면 이거 진짜 어려운데 라고 말을 해요. 34에서 50에서 39에서 47 이거 화작이고 엄매는 49입니다. 굉장히 널뛰기를 하죠. 그러니까 국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그 전에가 너무 쉬웠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3만 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만점자 수가 거의 1000에서 200명으로 쭉 줄었죠. 3만 명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영어는 3.1%였어요. 원래 4% 기준도 아니고. 48만 중에 0.9가 날아간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항상 주고 있는 등급에 대한 기준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어 절평을 너무 믿고 맹신하고 있으면 예상치 못한 불이의 일격을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고려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는 국어가 아마 예상컨대 작년보다는 조금 전체적인 난이도가 평이해질 겁니다. 그 말인즉슨 상위권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이야기예요. 다만 중하위권 친구들에게는 그만큼 기회가 열립니다. 왜냐면 저희가 한 문제를 찍어도 올라갈 수 있게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어느 정도만 맞춰두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해서 약술, 수학이든 국어든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돼요. 이건 인문과 수리논술과 다르고 교과 수능이나 그대로 일치하는 과목이기 때문에 항상 약술논술을 공부하실 때는 학교, 내신, 그리고 수능까지 아우를 수 있는 공부 자세와 방법을 익히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전부 다 말씀드린 내용들이고요. 약술논술은 문법도 해야 되고 장문도 해야 되고 부천서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독서도 해야 되고 문학도 해야 되고 가장 포인트는 여기에 많은 힘을 쏟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수업을 구성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는가를 보면 요약을 좀 해서 총 5가지 스텝으로 좀 구성을 했어요. 그래서 나와 있는 EBS에 나와 있는 질문이 연계 질문이나 그 외 외부 질문들에 대해서 항상 핵심적인 이야기를 제가 써낼 겁니다. 내가 만약 출제를 하면 난 이런 걸 낼 거야 라는 걸 항상 중요한 걸 서버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스텝 2부터 스텝 5까지 총 4가지로 구성을 했는데요. 스텝 2와 3는 저랑 할 겁니다. 강의를 듣고 저랑 같이 내용 파악과 서술형, 약식 서술형 문제는 제가 만든 문제를 풀 거고요. 나머지 2개는 과제입니다. 과제라서 저랑 수업을 다 했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난이도도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 파악과 이 스텝 5는요, 상명대, 가천대, 국민대 모든 출제 유형을 통합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교과서 연계까지 넣었습니다. 이런 식의 과정으로 수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긴 시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장단점이 되게 뚜렷한 전형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과 미리 얘기할 게 좀 많을 거예요. 이런저런 자료들도 주고 이런 식의 기출형이 나왔으니까 우리 어떻게 대비해야 돼? 라는 것도 오늘 한번 학생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시고요. 국어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뒤에 수학 선생님 말씀 듣고 나머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2027년 수시 전형 약술 논술 관련 설명회를 맡게 된 박정삼이라고 합니다. 예. 매년 사실 3월달 처음에 약술 논술 관련해서 이제 설명회를 한 게 12월, 1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뭐 수리 논술 관련해서 수시 전형이라는 게 사실 수리 논술도 있고 약술 논술도 있는데 12월 달, 1월 달에는 사실 뭐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뭐 수능을 봐서 대학을 가든 뭐 굉장히 이제 높은 대학을 생각을 많이 하죠. 그래서 설명회나 이런 부분을 진행을 하더라도 12월, 1월 달에는 별로 관심이 많이 없어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그러다가 3월달, 4월달 지나면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죠. 3월달 모의고사가 본인의 뭔가 겨울방학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뭐 생각보다 좀 저조한 친구들도 많은데 사실 저도 학창 시절 때 공부하는 걸 많이 했는데 이게 단기간에 뭔가 한두 달 동안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모의고사 성적이 뭐 5등급에서 4등급, 3등급, 2등급 이렇게 올라가는 게 거의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그래서 정말 뭐 겨울 방학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는 모르는데 지금 이 시점이 이제 4월달, 5월달을 앞두고 있는데 자녀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을 받고 겨울 방학 때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한번 점검이 굉장히 필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뭔가 나중에 우리 애한테만 좀 특별하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기대보다 객관적으로 지금 현 상황에서 겨울 방학도 어떻게 준비를 해서 이제 지금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오는데 어느 정도 대학의 수준을 가려면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지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좀 관심을 가지고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국어 선생님께서 설명을 잘 해주신 것처럼 사실 약술논술 전형이라는 것 자체가 최상위권 친구들이 뭔가 타겟을 해서 공부를 하는 전형은 아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게 사실 그래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나, 뭐 이제 여러 가지 뭐 정보나 이런 부분은 국어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설명을 잘 해주셨고, 약술논술을 오랫동안 학생들이 이렇게 지도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기 싫어해요, 친구들이 이제. 그러다 보니까 수학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공부를 안 하고 싶어 하는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어떻게든 야, 우리 대학을 가려면 공부를 이거라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최소한 우리가 정말 열심히는 아니더라도 대학 가려면은 이 정도는 해서 우리가 대학을 가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현실적인 뭔가 애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우선은 모의고사에 대한 성적도 중요하지만 과연 우리 애가 지금 수능을 나중에 봤을 때뭐 3월달 모의고사 성적이 분명히 이제 수능과 거의 직결하는 부분은 뭐 비슷한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과연 1, 2등급 정도의 어느 정도 최상위권 수준인지 아니면은 후회지만 좀 뭔가 불안해.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인지. 근데 우리 애가 만약에 7등급이다.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7등급은 약술도 기회가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러다 보니까 7등급 같은 경우는 좀 뭔가 한번 고민을 한번 좀 해보셔야 될 거. 그리고 우리 애가 만약에 1등급, 2등급이 안 나오는데 주요 과목 중에서 공부를 뭐 하고 있니?라고 물어보는데 나는 국어하고 수학 말고 영어를 잘할 거야. 아니면 사회 탐구를 잘하든지 뭐 과학 탐구를 잘해서 대학을 갈 거야라고 하면은 시간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현행 입시라는 것 자체가 영어라는 과목 자체는 절대평가 과목인데 다들 아시겠지만 절대평가라는 건 뭔가 경쟁을 해서 상대평가를 해서 이제 경쟁력을 가지고 지나가게 하는 뭔가 그런 무기가 아니잖아요. 결국엔 변별력을 갖는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입시를 뭐 약술도 마찬가지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고 국어하고 수학이 둘 중에 뭔가 하나가 어느 정도 경쟁력 있는 등급이나 점수가 안 나오면은 대학 입시는 힘들다고 보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이제. 그래서 만약에 뭐 국어를 월등하게 잘한다. 근데 수학이 좀 떨어져. 그럼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 이제. 솔직히 제가 수학을 가르치지만 수학을 잘하게 하는 게 국어를 잘하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쉬워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수학 같은 경우는 1등급이나 만점을 받기는 굉장히 힘든데 2, 3등급 정도 받을 건 어느 정도 포뮬러화 되어 있어요, 이제. 그래서 30문제 중에서 20문제, 24문제 이 정도만 맞추는 정도의 수준만 만들면은 뭐 빠르면 6개월, 5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한데 그동안 공부를 안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근데 국어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역량이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그 역량을 이렇게 끌어올리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이게 만만치가 않다 보니까 국어하고 수학 어느 정도 두 과목을 좀 이렇게 밸런스 있게 잘 가져가면서 플러스 알파로 영어로 공부를 해야지 두 과목을 어느 정도 이렇게 등한시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거는
대학 입시, 지금 뭐 약술뿐만이 아니고 모든 뭐 현행하고 있는 대학 입시 전형에서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부모님들께서 우리 애가 지금 어느 정도, 우리 애가 지금 이 등급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은 어느 정도인가, 이것도 한번 좀 관심을 가져서 보시고, 그리고 특히 뭐 논술 같은 경우 수리 논술도 있지만 약술 논술이 관심이 있어서 오신 거니까, 약술 논술 경쟁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이제 이거 사실 많이 100대 1, 50대 1이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보면은 이제 안 되는데, 근데 중요한 건 누군 되거든요. 이제 그래서 왜 높은데 누구는 되는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게 중요해요. 이제 근데 실제로 약술 논술 자체가 보면은 대학교 입장에서는 전형을 늘릴 수밖에 없어요. 약술 논술 인원을 점점 더 많이 늘릴 거예요. 이제 어찌됐든 뭐 결국엔 대학교 입장에서는 뭐 학생들이 많이 지원을 해야지 학교를 운영을 하고 이렇게 건전하다 보니까 결국 희망 고문인 거죠. 누군가에게는 희망 고문이 될 수도 있는데 누군가에는 기회가 될 수 있으니까 이걸 그냥 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한테도 솔직히 말씀드려요. 이게 되게 양날의 검이다. 그래서 무조건 이걸로 해서 합격한다라고 뭔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힘들어요. 말이 100대 1이지. 100명 중에 한 명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이거라도 안 하면은 중요한 거는 할 게 없어요. 이제.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는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정도 된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6월달, 7월달에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수능을 잘 받아야지. 그런 일이 생기면 좋겠지만 힘들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경우도 100명에 한두 명인 거고, 약술 경쟁률도 100명 중에 한 명인 건데, 중요한 거는 이제 할 수 있는 선택이 결국에는 없다 보니까 7월달, 8월달 돼서 그때 돼서 이제 부랴부랴 약술이든 뭐든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하면서 찾아본다라는 거죠. 그럼 그때는 약술도 그렇고 수능도 그렇고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는 그냥 시간만 보내고 수능을 보고 남들이 약술이든 수리논술이든 하는 전형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따라가면서 뭔가 이렇게 수시를 준비하는 그러한 경우가 많으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뭔가 선택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제 수능으로 어느 정도 무조건 승부를 보겠다. 뭐 아니면은 수능도 하지만 뭔가 공부를 해서 이렇게 대학을 가겠다.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정확하게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게 뭔가 6월달, 7월달, 8월 이제 한두 달 남았죠. 이제 이때쯤 되면은 친구들이 그때서야 알아요. 이제 지원을 하려고 뭐 입시 컨설팅도 가고 뭐 받아보는데 내가 받은 내신 성적이나 뭘로 지원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제 근데 사실 여태까지 준비를 한 게 없으니까 지원할 수 있는 게 없겠죠. 이제 결국엔 일반고에서 뭐 수시를 위해서 뭔가를 특화시켜서 준비시켜 주는 것도 없고 그냥 시험만 본 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다른 교과 외의 활동을 가지고 수시로 합격하는 사례를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 이제. 그래서 일반고 친구들일수록 오히려 실력이 있어요. 공부를 잘해야 돼요, 이제. 오히려 특목고나 자사고나 이런 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스펙이나 이런 걸 쌓기 좋은 되게 환경인데, 일반고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 잘하는 거 말고는 없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뭐 늦고 그런 건 아니니까 수능도 공부를 하고 논술 같은 경우도 이제 좀 뭔가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가야지 이 방향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가장 현실적으로 대학 진학에는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예. 그래서 항상 이제 그러면 질문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 애는 논술을 하면은 이거 수능을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수능하고 논술은 뭔가 동전의 양면처럼 이걸 하면 이걸 안 하고 선택의 영역이 아니에요. 구호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제 논술을 배우러 수학 공부를 하러 왔는데 논술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뭔가 수학 문제를 단편적으로 오지선다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풀이 과정을 기재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해결을 못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에는 수리논술이든 약술논술이든 본인이 뭔가 풀이 과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을 하고 할 수 있는 정확한 FM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은 기본적인 실력 자체가 향상이 돼서 수능 성적이 올라가는 친구가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보면 이제. 그래서 단순히 약술 논술을 공부를 한다라고 해가지고 말 그대로 논술이니까 본인이 뭘 서술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공부하는 그 방향을 어느 정도 잡으면서 수능 공부도 같이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이제 약술 논술 하면서 수능 수학에 도움이 훨씬 더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실제로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약술 논술 같은 경우는 처음 올 때 친구들이 최상위권을 뭔가 이렇게 최상위 대학을 타겟으로 해서 진학을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약술 논술이나 뭐 수리 논술 공부를 하다가 오히려
뭐 수학 같은 경우는 시험을 잘 봐가지고 정시로 가는 친구들이 오히려 더 많더라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이걸 준비해서 나는 이걸로 가야지 승부를 걸기는 보다는 이제 수능도 보고 논술도 보고 내가 이 공부를 하면은 수능 공부도 하고 논술 공부도 하고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접근을 하셔야지 나중에 선택이 폭이 넓어지는 것 같아요, 보면은 이제. 그래서 공부 말고 다른 걸로 해서 대학을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가장 위험한 생각인 것 같고, 결국에는 대학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학업 수준이나 역량을 갖춘 친구들을 뽑는 기준이 시험이기 때문에, 그 시험이 수능이든 논술이든 이름만 다른 거지. 결국에 평가하는 기준은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래서 뭔가 구분 짓는 것 자체가 이름만 그런 거지, 사실은 공부를 제대로 하는 친구들은, 크게 문제가 없이 잘 해결이 되겠구나. 이렇게 접근을 하는 게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약술논술이라는 것 자체도 나중에 10월달, 11월달 돼서 이제 홍보를 많이 해요. 그냥 이거 뭐 한 달 만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한 달 만에 합격하는 친구들이 있죠, 실제로 이제. 근데 아까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리논술이든 약술논술이든 모든 논술 시험 자체도 그냥 수능의 연장선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제. 그래서 수능이 안 되어 있는 친구가 뭐 약술논술만 해가지고 합격한다? 말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대신에 약술논술이라는 것 자체도 탄탄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을 해준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그래서 수학 공부를 단순히 수능 문제 1번부터 5번에서 그냥 모르지만 이렇게 기재를 해가지고 푸는 그런 풀이 방식에서 벗어나서 본인이 이제 제대로 알고 있는지 하나 써보고 이렇게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약술논술을 공부하다 보면은 수능을 잘 보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약술논술도 준비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뭔가 서술형 스타일의 이런 논술형 시험이니까 본인이 정확하게 써야 돼요. 특히 남자친구들 같은 경우 뭐 자녀분들이 시험 문제나 이런 걸 모의고사를 어떻게 푸는지 한번 보면은 풀이 과정을 한번 꼼꼼히 보세요. 이제 꼼꼼히 보면은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이상하게 막 깔짝깔짝 해가지고 번호만 찍는 이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약술논술을 잘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약술논술을 합격하는 친구들도 보면은 어마어마한 실력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합격하지 않아요. 이제 실제로 합격을 할 때, 평가를 할 때, 그 시험지, 그 많은 시험지를 채점을 할 때 꼼꼼히 보질 않죠. 그 누가 꼼꼼히 보겠어요. 그 많은 몇만 장의 시험지를 일일이 다 보지 않죠. 그래서 첫 번째가 꼼꼼하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그런 거보다 최대한 글씨를 반듯하게 정확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 정확하게 쓰더라도 어느 정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약술논술 같은 경우도 뭔가 시험 되게 잘 봤어요라고 해서 나오는데 불합격한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이제 답만 맞추는 게 목적이 아니고 수학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들어가야 되는 풀이 과정이 또 기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구가 없으면은 점수가 없거든요. 이제 그래서 단순히 이제 내가 정답을 맞췄다 안 맞췄다 그거보다는 중간 과정에 있어가지고 내가 정확하게 쓸 수 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하니까 사실 풀이 과정을 쓰는 데 있어가지고 차분하게 꼼꼼히 쓰는 훈련을 많이 시키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약술논술로 승부를 보겠다라는 생각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시면 안 되고 이게 우선 1차적으로는 약술논술 하면서 내가 수능 수학도 보완을 하고 이러한 관점으로 가볍게 시작을 하셔야 돼요. 이걸로 뭔가 승부를 봐야지라는 생각이 들면은 나중에 10월달, 11월달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학생들이 10대1, 20대1, 50대1, 100대1 그 경쟁률을 실제로 보고 체감을 하면은 포기를 해요. 어른들도 100대1, 500대1 이런 결과를 뭔가 내가 어디를 지원을 했는데 100대1이야라고 포기하게 되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심리적인 압박감이 크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괜찮아. 이거 어차피 수시 6개 내신 가지고 본인이 쓸 수 있는 대학은 한정적이고 이런 것보다 우선에는 이거 열심히 공부해서 수능 수학도 잘 보고 해서 좀 뭔가 꼭 이게 안 되더라도 수능을 잘 보면 좋으니까 그런 식으로 좀 가볍게 꾸준히 하자라는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지 애들이 끝까지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래서 경쟁률을 보는 순간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너무 이제, 수능은 안 되고 이제 이걸로 안 되니까 무조건 이거라도 해야 돼.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무너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시지 말고 대신에 수능 공부는 절대 놓으시면 안 돼요. 이제 수능 공부를 꾸준히 하면서 이제 약술도 이거 수능 문제랑 거의 수능 문제가 동일하게 약술 문제 나오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병행하면서 준비를 하시는 게 가장 나중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아이고. 네. 그래서 뭐 약술논술뿐 아니라 뭐 저는 항상 작년에도 그러고 여태까지 수업을 약술논술, 수리논술에서 항상 그래요. 이제 뭐 학원에서나 다른 분들이 들으면은 그러면은 뭐 수능 공부를 하지 왜 이걸 해?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그냥 공부라는 거를 탄탄하게 해야 되는데 탄탄하게 한다라는 건 잘 적을 줄 알아야 돼요. 결국에는 수학 공부라는 것 자체가 너무 우리가 단답형이나 이제 OMR 카드에서 번호 찍는 거에만 익숙하다 보니까 뭔가 내가 알고 있는 걸 정확하게 기재하고 서술하는 것 자체가 익숙하지가 않죠. 그런데 약술시험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대단히 어렵지가 않거든요. 이제 어렵지가 않은데 그 간단한 것조차 서술할 수 있는 친구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를 단순히 해결한다라는 관점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뭔가 수학 실력이 올라가고 수능 점수도 많이 올라가는 사례가 많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염두를 하시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업할 때도 약술논술 같은 경우는 써야 돼요, 무조건. 제가 풀이해주는 게 전혀 크게 의미가 없어요, 이제. 그래서 뭐 범위가 공통수학 1부터 1학년 수학부터 많이 들어가죠. 이제 미적분은 안 들어가고 수원 수축까지 공통 과정에 있어서 들어가는데 애들이 이제 단순히 학생들이 와서 멍하니 보고 듣는 건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힘들더라도 3시간 동안 수업을 하면은 본인이 무조건 하루에 와서 끝날 때는 내가 이거 이 정도 문제는 내가 내 힘으로 충분히 이제 서술해가지고 풀 수 있겠구나라는 자발적으로 뭔가 쓸 수 있는 그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이제 그래서 매 시간 와서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뭐 처음에는 이제 잘 안 되겠죠. 이제 근데 하루에 이제 끝나고 나서 수학 문제를 푼다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많이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만큼 풀어가지고 양으로 뭔가 해서 내가 약술논술에서 수학을 잘해야지. 수학뿐만이 아니고 수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저희가 시간이 너무 많아서 너무 많은 문제를 풀 수 있고 그런 여유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가 않잖아요. 보면 이제 그래서 뭐 되게 좀 학원을 보내는 이유가 사실 저는 그거 같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고 할 수 있는 것도 너무 많으면은 그렇게 하면 되죠. 이제. 근데 공부를 많이 안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공부를 많이 안 시키고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래 다른 것도 공부를 하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되게 이상한 말일 수도 있는데 학생들한테 그래요. 이제 우리는 조금 하고 잘해야 된다고 이제. 남들이 이만큼 했을 때 우리도 이만큼 해서 이만큼 결과를 얻는 거는 학원은 의미가 없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조금 해서 최소한 남들만큼 아니면 남들보다 그 이상 할 수 있게 효율적으로 만들어주는 게 학원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학 시간에 혼자 공부하면은 10시간 해야 될 거 같이 하면 3, 4시간이면 되니까 그 시간에 다른 과목 공부하고 그런 식으로 시간을 좀 뭔가 이렇게 벌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르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보면은. 예. 그래서 항상 뭐 최소한의 노력으로 좋은 결과를, 최대한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좀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을 하면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혹시 뭐 관심 있으면 너무 걱정하시고 약술논술 뭐 경쟁률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 애가 되겠어? 너무 그렇게 접근을 하시지 마시고 이제 이게 그냥 좀 더 공부를 깊이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모든 공부에 있어가지고 좀 긍정적으로 이렇게 좋은 결과가 이어질 수 있겠구나 그런 식으로 가볍게 우선에는 시작을 해보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학생들이 국어도 그렇고 수학도 그렇고 이렇게 공부하다 보니까 수능 공부도 좀 더 수월하게 잘 되는데 이런 생각이 7월달, 8월달 이전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러면 그 다음에 분명히 약술논술뿐만이 아니고 수능 수학에서도 본인이 혼자서 치고 나갈 수 있는 계기가 있으니까. 그런데 9월달, 10월달에 오면은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냥 외워라 말고는 없어요. 학교에서 나중에 나오는 거 대학별 기출고사가 있고 학교별로 나오는 스타일이 있으니까 외워서 보내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때는 이제. 근데 그렇게 공부하면 합격률이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본인 실력으로 해서 뭔가 이렇게 해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고 억지로 주입식으로 해가지고 해서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한 달, 두 달이라도 좀 여유 있을 때 미리 준비를 하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약술논술 공부를 한다라고 해서 뭐 수능 공부하는데 또 방해가 되지 않나 뭐 시간이 뺏기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고 부모님들도 많이 계신데 또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잘 해야 되고 제대로 좀 탄탄하게 좀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좀 친구들 중에 수학이 너무 어려워 오히려 이런 친구들이 약술논술을 미리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그런 친구들은
수능 문제 풀 때 단순히 지금 EBS 수능 특강에서 뭐가 나온다라고 봐도 못 풀어요. 못 풀어. 현실적으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약술논술에서 오히려 합격하는 친구들은 간단한 거지만 제대로 쓰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나중에 합격을 하니까 우리 애는 뭔가 응용력이나 이런 부분은 좀 떨어지는데 그냥 착실해. 오히려 이런 애들이 합격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니까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단히 어려운 문제를 푸는 그런 수리논술 수업을 하고 그런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착실하고 탄탄하게만 하면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준비를 하시면은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너무 부담 가지시지 마시고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은 편하게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